어두운 회의실에 형광등 하나만 깜빡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넌 왜 목표를 못 채웠지?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없어. 여기선 실적이 전부야. 그가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정수리가 욱신거렸죠. 주변에는 20명의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죠.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이번 주까지 1,000만 원 못 채우면 알지? 네. 크게 대답해.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피 한 방울 안 흘리면 우리가 패배한다. 기억해.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회의가 끝났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한국에서 꿈을 꾸며 여기 왔다는 걸, 그리고 이곳이 감옥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도.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24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죠.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구직 사이트를 켭니다. 새로 올라온 공고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고치고 또 지원하죠. 그렇게 한 달에 20군데는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면접까지 가도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인연이 되지 못했네요. 그 문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십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도 줄었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세요. 저녁마다 손이 트고 부어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취직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또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눈에 띄는 공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해외 근무월 3,000달러 이상 숙식 무료 제공 영어 가능자 우대. 저는 순간 화면을 2번, 3번 다시 봤습니다. 월 300만 원이 넘는 급여라니. 게다가 숙식까지 해결된다면 돈을 모으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었죠. 해외 근무 경력도 쌓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고 하단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카카오톡 아이디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근무 공고 보고 연락드립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한국 청년 인력을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고객 상담 업무인데 영어만 조금 할 줄 알면 돼요. 관심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친절했고 구체적이었어요. 회사는 푸놈펜에 있고 숙소는 직원 전용 아파트라고 했죠. 식사도 제공되고 비자와 항공권도 회사에서 다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스러웠지만 그는 요즘 캄보디아가 IT 허브로 떠오르고 있어서 한국 인력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오갔죠. 이게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건 아닐까? 그런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국내 취업 시장을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 몰래 여권을 챙겼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여권이었죠.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했어요. 그런 곳은 위험하다. 제대로 알아보고 가야 한다고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혼자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여권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휴대폰으로 다시 그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었죠. 언제 출국 가능한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출국 가능하세요? 항공권 바로 예약해 드릴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금요일 새벽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부모님께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친구 집에 간다고만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푸놈펜 공항에 내렸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습니다. 이지훈 씨 맞으시죠? 저는 김 매니저라고 합니다. 편하게 김형이라고 부르세요.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악수를 청했고 저는 조금 긴장한 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는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안에는 이미 3명의 한국 청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들 20대 초중반으로 보였죠. 서로 눈인사만 나눴을 뿐 말은 없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번화하지 않았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곳에 있는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간판도 없고 그냥 회색 시멘트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간단한 수속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 매니저는 우리를 2층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인 허름한 공간이었죠. 창문도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이 어두웠어요. 곧 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하시면 돼요. 서류는 영어로만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훑어봤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다들 서명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그냥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중도해지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여권은 회사에서 보관할게요. 비자 문제 때문이에요. 그 말에 조금 불안했지만 해외 근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숙소는 그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깨끗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좁고 어두웠어요. 창문이 거의 없었죠. 사람 사는 느낌보다는 창고 같았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4층이었어요. 문을 열자 좁은 공간에 2층 침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3명이 있었죠. 다들 한국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2명은 무표정했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짐 정리하고 좀 쉬세요. 저녁 식사는 6시에 1층 식당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는 외출 금지예요. 회사 규정이니까 꼭 지켜주세요. 김 매니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짐을 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창살이 쳐져 있었어요. 환기도 잘 안 됐죠.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1층으로 내려갔어요. 식당이라고 하기엔 그냥 넓은 홀에 긴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다들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밥은 현지 음식이었습니다. 싱겁고 이상한 맛이 났어요. 그래도 배가 고팠던 터라 억지로 먹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모님께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도 터지지 않았어요. 여기 인터넷 안 돼요? 저는 룸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한 청년이 고개를 돌렸어요. 와이파이는 막혀 있어요. 회사에서 통제하거든요. 교육기간 동안은 외부 연락 금지래요. 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외부 연락이 금지라니. 이건 너무 이상했죠. 그럼 언제 연락할 수 있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게 정말 정상적인 회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한 청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그냥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 직감했어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한 불빛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이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기상입니다. 30분 뒤에 1층으로 모이세요.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1층 홀에 모이자 김 매니저가 앞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덩치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고객 상담 업무를 맡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각자 컴퓨터가 있는 자리로 가세요.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책상과 컴퓨터가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형광등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죠. 제 자리는 구석 쪽이었어요. 모니터를 켜자 메신저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채팅창이 여러 개 열려 있었죠. 자,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고객들과 채팅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투자 상품을 안내하고 입금을 유도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김 매니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오싹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채팅 내용을 읽어보니 이상했어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최소 투자 500만 원 같은 문구들이 있었죠. 이건 명백한 투자 사기였습니다. 매니저님, 이거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투자 사기 아닌가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 매니저의 표정이 굳었죠. 지훈 씨, 잠깐 나와보세요. 저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다시 자리로 돌아와 화면을 봤습니다. 채팅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었죠.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명백히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답장을 입력했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전한 투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30분, 저녁 시간에는 1시간만 주어졌어요. 나머지 시간은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했죠.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여권 어디 있어요? 저는 룸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관리실에 보관돼 있어요. 우리 건 모두 회사가 갖고 있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권과 휴대폰이 없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몰라요. 계약 기간 채워야 돌려준대요. 그의 대답은 무기력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건 완전히 감금이었습니다. 저는 범죄 조직에 갇힌 거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아침 7시 기상, 2층 사무실에서 사기 채팅, 저녁 6시 귀가.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반복됐죠.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 같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실적 못 채운 사람들이에요. 매일 밤마다 저래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화장실에 몰래 메모를 남겼습니다. 휴지에 볼펜으로 글자를 썼어요. 밖은 자유였고 여긴 우리 감옥이야. 그렇게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죠. 저녁 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청년이 김 매니저에게 소리쳤어요. 전화가고 싶어요. 여권 돌려주세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 매니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잖아요. 위약금 내야 나갈 수 있어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그 청년은 주저앉았습니다.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갇혔어요. 돈도 없고 여권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밤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저를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고 계실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곳은 정말 감옥이었죠. 그리고 저는 완전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채팅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입금하라고 유도하고 거짓말을 했죠. 밤마다 양심의 가책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옆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멈춰섰죠. 이게 뭐야? 어디서 휴대폰을 구한 거야? 김 매니저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한 청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김 매니저와 덩치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창문 밖으로 누가 던져준 거예요. 그냥 사진 몇 장만 찍었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 사진들 다 외부로 보냈지? 누구한테 보낸 거야? 아니에요. 안 보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미 한국 언론에 올라갔어. 그 말에 청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너 이제 못 나가. 알지?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같이 공범으로 잡혀. 김 매니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다가가더니 청년의 뺨을 때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죠. 저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옆 침대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낮에 맞았던 그 청년일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고 있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얼굴은 창백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낮 동안 저는 기회를 엿봤어요. 사무실 한쪽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와이파이 신호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점심시간 저는 몰래 그 창문 근처로 갔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메모지와 펜이 있었어요. 만약 신호가 잡히면 부모님께 메시지라도 보낼 생각이었죠. 창문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은 없었지만 근처에 놓인 낡은 노트북이 있었어요. 누군가 켜놓고 간 것 같았죠. 저는 주변을 살피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부모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급하게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살려주세요. 여긴 사기 회사예요. 캄보디아 프놈펜에 갇혀 있어요. 여권도 빼앗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손이 떨려서 오타가 많았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답장이 왔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자동 답장 같았죠. 다시 보냈지만 이번엔 캄보디아어로 답장이 왔습니다. 제대로 전송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거기서 뭐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매니저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그냥 너도 몰래 연락하려고 했구나.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죠. 사무실로 가자. 그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끌려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무릎 꿇어.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죠. 넌 여기서 일만 하면 돼. 딴 생각하지 마. 알겠어? 네. 크게 대답해. 네. 그가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정수리가 욱신거렸어요. 다음에 또 이러면 너도 못 나가. 알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어깨가 떨렸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 저는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눈물을 닦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다시 일어서겠어. 반드시 나가겠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망이 아니라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겠다고.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어요. 사기 채팅을 보내고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내는 일. 손가락이 기계처럼 움직였죠. 어느 날 오후 사무실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였어요.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진 날이었죠. 면접관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경력이 부족하시네요.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지원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제 미래도 보이지 않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면접 어땠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친구들은 다들 취직했는데 저만 남았다는 생각에 비참했죠.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해외 근무 공고였어요.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죠. 한국에선 취직이 어렵다더라.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사무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멍 때리지 말고 일해. 김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하고 지나갔죠. 저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복도 끝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죠. 안에는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정면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나이는 40대쯤으로 보였어요. 양복을 입었고 표정이 무표정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었어요.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금액을 말했죠. 김태훈 500만 원, 박민수 700만 원, 이지훈 300만 원. 제 이름이 불렸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목표는 일주일에 1,000만 원입니다. 못 채운 사람은 남으세요. 저를 포함해 10명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너희는 왜 목표를 못 채웠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 왜?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의심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으니 내 잘못이지.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 피 한 방울 안 흘리면 우리가 패배한다. 알겠어?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피 한 방울이라니. 우리가 속이는 사람들의 돈을 그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다음 주까지 목표 못 채우면 급여 없어. 알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주저앉았어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와 통제, 그리고 사기의 체계였죠. 우리는 범죄자였고 동시에 피해자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저 밖에는 자유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주름진 손, 어머니의 부은 손가락. 저는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죠. 그런데 지금 저는 범죄자가 돼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어깨가 떨렸죠.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겠다고,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그게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목표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양심이 무뎌졌죠. 이제는 기계처럼 채팅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사무실에 갑자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김 매니저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죠. 표정이 심각했어요. 뭐라고? 사진이 퍼졌어? 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곧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1층 홀로 내려갔죠.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김 매니저가 앞에 섰습니다. 잠깐 상황이 생겼어요. 모두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대기하세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죠. 복도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건물 아래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경찰차 같았죠.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보니 경찰차 여러 대가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곧 우리 방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모두 나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다른 방 사람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모두 멍한 표정이었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영사관 직원들과 현지 경찰이 있었어요. 김 매니저와 조직원들은 수갑을 찬 채 구석에 앉아 있었죠. 한 영사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 공조 수사를 진행했어요. 곧 귀국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 말에 어떤 청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끝난 거였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 몰래 사진을 찍었던 동료가 그 사진을 외부로 보냈대요. 그 사진이 한국 수사기관에 전달됐고 동시에 시민단체가 SNS에 이 건물의 위치와 작업 내용을 폭로했다고 했죠. 그래서 긴급 구조작전이 이뤄진 거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죠. 지훈아.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됐다. 무사히 돌아왔으니 됐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였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해야 했어요. 진실을 알려야 했죠. 저희는 돈을 벌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희는 도망칠 수 없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하고 범죄를 강요받았어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그곳에 갇혀 있을 겁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속았나요? 처음엔 정상적인 일자리로 보였어요. 고소득에 좋은 조건이었죠. 그런데 가보니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구조되기까지 어떻게 버텼나요? 버틴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검찰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갔죠.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입니다. 아는 대로 진술해 주세요. 검사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떻게 속았고, 무슨 일을 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세세하게 진술했죠. 며칠 뒤 조직원들이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김 매니저와 그 위의 보스들이었어요. 그들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죠. 사실인가요? 청년들을 속여 범죄 조직에 끌어들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묵비권을 행사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표정을 클로즈업했어요. 무너진 얼굴이었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죠. 그리고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될 거였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로운 하늘이었죠. 저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게 기적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오후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트라우마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악몽은 아직 꾸지만 예전보다는 덜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진 않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선택과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상담사는 미소 지었어요. 잘했어요. 그게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청년 취업 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해외 취업 교육 프로그램 강사였죠.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이었어요. 강의실에는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곧 진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저는 1년 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해외 취업을 꿈꿨어요. 좋은 조건, 높은 급여, 경력. 그게 전부 사실처럼 보였죠.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회라고 믿었던 문이 때론 칠흑 같은 감옥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속았고, 무엇을 겪었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1시간 동안 이야기했죠. 강의가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해외 구인 공고를 봤는데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네, 꼭 확인하세요. 회사 정보, 근무 조건, 계약서, 모든 걸 철저히 알아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였죠. 문득 캄보디아에서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방, 갇힌 생활, 절망.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죠. 이제는 괜찮았어요. 울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반겼어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죠. 지훈아, 왔어? 네, 어머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어?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좋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잘했다.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는 있었죠. 해외 취업을 꿈꾸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조심하라는 거죠. 국경 밖의 일자리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게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대로 된 정보로 안전하게 준비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주말 오후 저는 부모님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길을 걸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유로웠어요. 이제 저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당당하게. 해외 취업을 꿈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조건 뒤에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하고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꿈이 누군가의 이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실수했다 해도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